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리플리 증후군 그녀 상편 시작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험이나 들라는 광고 전화겠지 무시를 했는데 연거푸 3번을 끈질기게 걸어오기에 나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관심 없다고 해야 전화를 안 하겠지 싶었던 것인데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냅다 소리부터 질러댔다. 아우,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쨍하고 듣기 싫게 울리는 여자의 목소리에 나는 휴대폰에서 귀를 멀리 떼어내야만 했다. 자기, 나 기억해? 우리 같이 회사 다녔잖아. 이어진 그녀의 소개로 나는 그 여자가 15년 전 내가 다녔던 작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란 걸 기억해낼 수 있었다. 내 기억으로 그녀는 존재감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다. 예뻤거나 유능했거나 사회성이 좋았거나 하는 식이 아닌 완전 그 반대의 느낌으로. 20대 초반이었던 나보다 7, 8살이 많았으니 그때 이미 그녀는 30 즈음의 나이였을 것이다. 15년이 흐른 지금 40 중반을 넘겼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왜 하필 내게 연락을 해온 건지 나는 아주 어리둥절해졌다. 자기야, 우리 얼굴 좀 보자. 언제 시간 돼? 내가 자기 있는 대로 갈게. 나는 딸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다. 둘째까지 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규칙적이라 단조로운 전업주부의 일상이 좀 지겨워지던 참이라 만남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 전화를 끊고 1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무슨 이유로 굳이 내게 연락을 해온 것인지 궁금해하며 곱씹어 보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나와 그녀는 그리 가깝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남녀 비율이 비슷했던 회사에서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 그녀는 누구와도 가깝지는 않았다. 대부분 20, 30대의 비슷한 또래로 구성된 회사였음에도 그랬다. 3일 후 그녀를 만나기로 한 날을 기다리며 그녀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미리 되새겨 보았다. 그녀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뭐였더라? 아마 어떤 남자가 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어떤 남자가 출근하는데 덥석 붙잡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잖아? 완전 웃겨. 어떤 남자가 나 마트 가는 길에 번호를 따는 거 있지? 나 완전 거짓골이었는데 왜 그랬지 진짜? 내가 카페에서 독서 중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제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냐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조용하게 책 읽고 싶어서 간 건데 완전 방해받았지 뭐야? 그녀와의 대화란 늘 이런 식이었다.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화제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로 방향을 꺾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얼마나 자신이 인기가 많은지 그 인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거리로 나설 때마다 어떤 남자가 항상 그녀를 따라왔다.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첫눈에 반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배우 해볼 생각 없냐라는 말을 늘 듣는다는 거였다. 내 눈에 그녀는 결코 그녀가 주장하는 것만큼 예쁘지 않았고 오히려 못생기고 살이 찐 편이었지만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이 있고 그녀가 유독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스타일인데 내가 여자라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 이외의 회사 사람들은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비웃었다. 모두들 그녀를 허언을 하는 거짓말쟁이, 허풍쟁이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어느 쪽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나는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초짜에 가까웠고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구의 편도 들어선 안 되었고 그들 중 누구와도 척을 지어서 좋을 게 없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 들어간 후 채 1년이 못돼서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에는 몹시 부적절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가 직장 동료 누군가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 얘기는 온전히 그녀만의 주장이었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그녀가 주장하는 장본인은 아주 다른 얘기를 했다. 자신에게 애인이 있는 건 맞는데 그녀와 자신은 절대 만난 적이 없고 그녀가 오히려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그녀는 쫓겨났지만 제 발로 나간 것처럼 자진 퇴사를 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 간의 불화로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았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녀와 남자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녀가 퇴사함으로써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졌다. 나는 이후로 내내 궁금했다. 누구의 말이 진짜였을까? 그녀는 너무나 억울해했고 내내 눈물바람이었으며 자신이 그 남자에게 속아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회사에서 그녀의 평판이 너무나 나빴으니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게 먹혔을 가능성이 없긴 했다. 내가 그녀를 잘 몰랐기에 그녀가 진실을 말한 건지 허풍을 떤 것인지는 아직도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다시 만나면 그때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초단편 소설 책방 리플리 증후군 그녀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리플리 증후군 그녀 하편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15년 만에 보는 거였으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이제 30 후반의 나이가 된 나를 그녀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녀의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도 놀라웠다. 솔직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다. 살은 더 쪘고 얼굴에는 노화를 감추기 위해 한 이런저런 시술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다. 몸에 비해 옷이 너무 작아서 살이 튀어나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쌀쌀한 날씨에도 가슴과 통통한 배가 드러나는 조망만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아유, 자기 너무 반갑다. 나 알아보겠어? 사람들이 다 오랜만에 보면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겠다고 하잖아. 자기도 그래? 그렇게 보여? 나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기업 다닌다며. 애가 둘이라 그러던데? 그녀가 내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한 것도 놀라웠는데 내가 결혼을 했고 남편 직업이 뭐고 애가 몇인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다. 그거 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아유, 다 아는 수가 있지. 나 발 엄청 넓잖아. 나는 이후부터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15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줄줄 읊어댔다. 나 그때 회사 그만두고 호주 갔잖아. 나이 더 먹기 전에 어학연수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거기서도 남자들 때문에 얼마나 귀찮던지. 아유, 말도 못해. 내가 커피숍에서 일을 했거든? 남자들이 내 얼굴 보자고 매일매일 카페로 출근을 하는 거야. 거기서 연애도 많이 했지. 그러다가 완전 잘생긴 남자랑 같이 살게 됐거든? 나 좋다는 남자가 너무 많았는데 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어. 직업은 변호사에 키가 187이고 돈은 얼마나 잘 버는지 나더러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쇼핑이나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혼을 하자고 하대. 근데 나는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었거든. 호주 좋았지만 더 넓은 세상도 구경하고 싶었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그 잘생긴 변호사 남자를 버리고 미국과 유럽 등지를 떠돌며 살았던 사연으로 이어졌다. 어디든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이 줄을 이었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과 연애하고 동거하다가 결혼하자고 하면 헤어졌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다. 최근까지는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거기서도 결혼하자고 한 남자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결혼을 했지. 그녀는 제일 교포인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에 함께 귀국한 거라고 했다. 근데 자기도 거의 10년 넘게 한국에 없었고 남편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릴까 싶었다. 자기가 발이 넓어서 내 사정을 다 알게 된 거라더니 남편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힘들다니? 자기 인맥은 아예 쓸 수가 없다는 건가? 그런 인맥이 대체 뭐지? 그녀의 이야기는 몰아치듯 빠르게 이어졌다. 15년 전에도 말이 빠르고 많기는 했지만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말이 많으면서 말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일본의 부동산에 인플레이션에 코인에 총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국의 주식으로 화제가 옮겨갔다가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니 자기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까지 이야기가 옮겨갔다. 나는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 하는 대답만 할 뿐 끼어들 수가 없었고 끼어들 말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대화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휴대폰 사진 속 남자는 30 후반에 잘생기고 키 큰 남자로 고급 슈트에 넥타이를 매고 어느 웅장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각 잡고 찍은 화보 사진처럼 보여서 나는 좀 의아했지만 남편이 참 잘생겼다고 감탄 섞인 어조로 말했다.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뿌듯함이 흘러넘치는 표정으로 자기 남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남편이랑 나랑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 이런 선남 선녀가 없다나. 근데 이 나이를 먹어도 길에서 번호 많이 따이잖아. 나이 먹으면 좀 덜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사주를 봤더니 나한테 도화살이 5개가 있다는 거야. 5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남자들이 줄줄 따를 수밖에 없대. 여기 오는 길에도 딱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나 40 넘었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딱 자기 또래로 보이는데 내가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냐고 하더라고. 아휴, 내가 여권 꺼내서 보여주니까 그제야 마지못해서 물러나더라.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나는 이런 이야기들만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 피곤해져서 그녀에게서 벗어날 핑계를 찾다가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가 다가왔다는 게 떠올랐다.
30분 정도는 더 앉아 있어도 됐지만 5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내가 빨리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녀는 심술궂은 표정이 되었다. 자기 말고 애 봐줄 사람도 없어? 제가 전업주부인데 누구한테 맡겨요?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며 시터 하나 쓰지도 못해? 남편이 버는 거지 제가 버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왜 돈을 써요? 남편이 대기업에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지금 돈 좀 번다고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해요. 뭐야, 그 잘난 대기업도 다 빚 좋은 개살구네.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 줄은 몰랐다. 이래서 여자는 전문직이나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야 해. 평생 남편 애들 뒷바라지. 자기한테 남는 게 뭐야?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분명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니 심통이 난 거였겠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가치없는 것으로 깔아뭉개는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반가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말을 하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내가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작별의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나는 이후 내가 궁금해하던 15년 전 그때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 동네 마트에 갔다가 나는 아주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나는 그 동료와도 그리 가깝진 않았지만 이제 서로 주부가 되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다음날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동료가 들려준 말은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던 그녀의 주장과 너무 달랐다. 내가 최대리 핸드폰 봤잖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하루에 거의 문자를 수백 통을 보냈더라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도 계속하고 와,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 최대리가 착해서 그런 것들 웬만하면 공개 안 하고 조용히 끝낸 거야. 내가 살면서 그런 미친년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어떤 남자가 하는 거 상식적으로 그게 진짜 말이 되니? 나는 나를 찾아온 그녀가 내게 해준 얘기들의 진위 여부도 물었고 내 말을 들은 동료는 크게 비웃었다. 호주, 미국, 유럽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얼마 전까지도 그녀는 아는 사람한테 들은 게 있는데 무슨 한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다가 교도소 들어가고 나오면 또 사기쳐서 또 들어가고 했다던데 뭘. 제일교포랑 결혼?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네. 나를 배웅하면서 그녀가 당부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알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고 하니 아예 연락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면서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자기야, 우리 신랑이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길에 비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신랑이 금괴를 들고 오다가 그런 거라 지금 돈으로 해결하면 바로 갚을 수 있거든. 내가 빌려준 돈의 2배로 갚을게. 딱 1,000만 원이면 돼. 해줄 수 있지? 초단편 소설 책방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